이번 영상은 그동안 제 영상 댓글에 남겨주셨던 동남아 오토바이 여행에 대한 궁금증과 제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동남아 오토바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일찍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간병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에서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거나 새로운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대부분 한 번쯤 오토바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오토바이로 더욱더 자유롭게 여행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동남아 오토바이 여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외국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필요한 것은 면허증입니다. 동남아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한국인 분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 여행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면허를 무시하고 그냥 타는 분들도 계셨고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타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할 수 없는 영문 면허증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런저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제운전면허 발급 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를 기준으로 발급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은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허로는 우리나라에서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에 나가도 오토바이를 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히 우리나라의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을 때 해외에서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에는 A, B, C, D의 칸이 존재를 하고 자신이 취득한 면허에 따라서 각 영어란에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의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에 B칸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며 B칸은 승용차 및 3.5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토바이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에 A칸에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제가 동남아에서 검문을 걸렸을 때 현지 경찰들이 국제운전면허증에 A칸 도장이 찍혀 있는지 안 찍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국제운전면허증에 A칸의 도장이 찍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아마 주위에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엄청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실제로 합격률은 10%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또한 2종 소형 면허를 시험장에서 쳤을 때 저를 포함한 1명, 즉 2명만 합격하고 40명 정도는 떨어졌었습니다. 내가 오토바이 운전을 잘한다 싶으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14,000원의 금액을 내고 기능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오토바이 운전에 자신이 없다면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저도 취득하는 데 자신이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시험장 근처에 1시간에 5만 원을 주고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설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시험을 쳤는데 첫 번째는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종 소형 면허를 합격한 다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A란에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동남아에서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국가에서 인정되지만 현지 대사관을 통해 실시간 사용 가능 여부, 운전 허용 기간 등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필리핀과 싱가포르만 현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혹시 몰라서 여행 가기 전에 항상 영문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다 보유하고 떠나는데요. 그리고 제가 가려는 여행 목적지의 나라가 이것이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는 점점 여행자가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여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동남아 오토바이 여행글이나 유튜브를 보시면 베트남에서 싸게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3개의 국가를 여행하는 그런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3년 8월에 베트남의 경우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했을 때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할 시에 반드시 한 달 안에 명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오토바이를 타신다면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 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해도 솔직히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명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 원주인도 있어야 되고 관련 기관을 찾아가서 명의 변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행자가 감당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아는 사람 거 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에 이를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단속 경찰에 따라서 오토바이가 압수될 수도 있고 면허증을 뺏길 수도 있고 뒷돈을 줘서 풀려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찝찝하게 여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을 때 현지인들도 많이 걸리고 오토바이를 압수당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는 별로 확인을 안 한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지 페이스북을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사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단속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작년 10월에 베트남 여행을 했었는데 도무지 경찰분들이 저를 잡아주시질 않더라고요. 만약 검문을 당했다면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고 오토바이는 외국인이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트남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싸다 보면 되는데요. 베트남의 중고 오토바이가 50만 원이라면 라오스에선 1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을 주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잘 구매하지 않고요. 중고 오토바이 구매 시 원주인이 오토바이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각서, 서류를 써야 되고요. 여기에 그 마을의 이장의 도장이 찍혀야 그 서류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가격이 비싸고 이런 절차가 쉽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라오스에서 라오스 번호판의 오토바이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라오스까지 여행을 온 외국인 오토바이 여행자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나 또는 태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라오스에서 자기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으로 다시 넘어가긴 그렇고 베트남 번호판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태국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오토바이를 여행자들이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국경을 넘어올 때 라오스 국경에서 D53이라는 그런 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한 달 기간만 그 오토바이 운행이 인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이후에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리시면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는데요. 경찰에 따라서 이를 확인하거나 안 하기도 하지만 만약 국경을 넘어가신다면 무조건 확인을 하는 부분이라서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라오스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신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외국인이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기가 가장 편한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캄보디아에서 2번이나 오토바이를 구매한 적이 있고요. 오토바이 구매 시에 서류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오토바이 등록증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경찰에 걸린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동남아를 오토바이를 가지고 자유롭게 여행하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렌트입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과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시간 등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고 오토바이로 동남아를 여행한다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오토바이 렌트를 하고
반납을 하시는 게 아마 가장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렌트업체에서 오토바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태가 좋지 못한 오토바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하려는 오토바이를 타보시고 이상이 있나 없나 충분히 확인을 하신 후에 렌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오토바이를 잘 아시는 분과 함께 간다면 더욱 상태가 좋은 오토바이를 렌트할 수 있습니다. 렌트샵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할 때 내가 타려는 오토바이의 보험과 등록증에 있는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다가 경찰 검문에 걸리시게 되면 유효기간에 따라서 벌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오토바이를 렌트하시기 바랍니다. 렌트할 때 렌트업체에서 주는 서류에도 연락처가 있지만 따로 페이스북이나 메신저 등으로 추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거나 경찰 검문할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렌트업체에 연락해서 경찰이나 사람들에게 바꾸어 주면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오토바이 여행을 즐기면 당연히 국경도 한번 넘어가 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간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국경을 넘는다는 게 쉽지도 않거니와 불가능해지도록 법규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헷갈려 하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동남아 오토바이 여행자들이 가장 흔하게 즐겼던 오토바이 여행 코스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총 3개국을 도는 그런 여행을 많이 즐겼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넘어갈 수 없도록 국경이 하나 둘 막히기 시작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거의 불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한 결과 현재 가능하다고 알려진 곳은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라러이 보도입니다. 보와이 보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조금 옛날 이야기라서 확인은 되지 않고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진짜 이제는 직접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목바이 보도도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넘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글맵에 있는 각 국경 보도들을 클릭해서 거기 리뷰를 확인하시면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항상 최근에 올라온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경을 넘을 수 있는지 도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북부 쪽과 남해오 쪽 보도는 가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최근 들은 정보에 의하면 남해오에서 국경을 넘으려다가 오토바이를 압수당한 사례가 있다고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도들은 모르겠는데 남해오는 무조건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라오스의 경우 오토바이가 자신의 명의여야지만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듣고 아예 알아보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먼저 라오스에서 오토바이를 자신의 명의로 한다는 것 자체가 여행자로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오토바이가 자신의 명의여야만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요. 하지만 역시 이마저도 불가능한 보도들이 있고 또한 넘어가려면 뇌물을 엄청 한 50, 70달러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 넘어가기 위한 딱 한 곳의 보도가 있는데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트라피엔 크리엘 보도가 있습니다. 돈을 뜯어내기로 엄청 유명한 보도고요. 구글맵의 리뷰를 보셔도 엄청난 혹평의 글들이 넘쳐납니다. 여기도 예전에는 베트남 오토바이로 캄보디아, 라오스, 라오스에서 캄보디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각 나라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들이 불러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꼭 구비하셔야 되는 그런 서류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베트남 경찰들에게 검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면허증, 오토바이 등록증, 중고 오토바이 구매 서류, 오토바이 보험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헬멧 미착용 또는 과속 등 법규 위반으로 잡혔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라오스 경찰에게 검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면허증, 오토바이 등록증, 오토바이 세금 및 보험 서류를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대한 세금과 보험 서류의 유효기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캄보디아 경찰에게 검문이 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면허증, 오토바이 등록증입니다. 경찰 검문 시 각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하나라도 없다면 당연히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나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걸로 붙잡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의 경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을 여행하면서 경찰들에게 검문을 당했지만 부득이하게 돈을 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찰은 아직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좀 운이 좋은 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경험을 했어야 진짜 그런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간혹 경찰이 억울하게 돈을 요구할 경우에 경찰에게 돈을 주지 말고 버텨라, 경찰에게 영어를 못하는 척 하면서 횡설수설해라,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담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런 글을 올린 사람들이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화가 나서 오토바이를 압수한다거나 면허증을 압수할 경우에 다시 그것을 찾기 위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화가 나고 억울하고 옳지 않기도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여러분의 여행이 이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지를 첫 번째로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 그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유소의 경우에 동남아에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동남아 오지나 시골 쪽으로 여행하다 보니까 주유소에 주유건으로 이렇게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판매하는 병이나 페트병에 들어있는 기름을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골에서 넣는 이런 기름의 경우에 불순물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좀 자제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유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 오토바이를 비스듬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세워서 가득 주유를 했을 때 평균 180에서 200km 정도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오토바이가 주행이 가능한 거리를 확인하시고 내가 가려는 오토바이 경로상에 주유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여행을 다니신다면 주유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시골이나 오지로 가실 경우에 여행에 있어서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보조 기름통을 사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1리터 페트병에 기름을 넣어 다니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 딱히 우리나라 같은 휴게소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장실의 경우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이나 또는 슈퍼마켓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고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피곤해서 휴식이 필요하거나 또는 커피가 생각나신다면 큰 주유소의 경우 카페도 같이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커피를 한잔 하시고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일명 오토바이 휴게소라고 불리는 나무 그늘 아래 해먹을 여러 개 설치해 놓고 음료나 먹거리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누워서 지친 몸과 갈증을 해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남아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오토바이 수리점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시골 작은 마을에도 오토바이 수리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동남아 오토바이 여행을 더욱 편하게 해주는데요. 하지만 시골 수리점에선 고배기량의 오토바이를 가져가실 경우에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베트남 국민들 대부분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는 저배기량 오토바이인데요. 그래서 시골 수리점의 경우도 대부분의 수요는 저배기량 오토바이입니다. 그렇다 보니 동남아에서 오토바이를 탈 때 고배기량이냐 저배기량이나 그런 선택을 하실 때에는 내가 계획한 여행이 어디를 여행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타려는 오토바이를 스스로 수리를 하실 수 있다면 고배기량 오토바이도 좋은 선택이 될 거고요. 만약 내가 수리를 할 수 없다면 저배기량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시골에서 편하게 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오토바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중에 제가 크게 다쳐본 적은 없지만 자잘하게 다쳐본 입장에서 이것만큼 짜증나는 일은 없는데요. 여행 중에 다치게 되면 내 여행 계획이 틀어지거나 불편해지고 만약 심하게 다친다면 그걸로 여행은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행을 하셔야 하고요. 도심에서 다친다면 주위에 큰 병원들이 있으니까 바로 이동하셔서 엑스레이도 찍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시골이나 오지에서 다친다면 거기에도 보건소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쪽이다 보니까 독사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한 치료와 소독을 받으신 다음에 내가 만약 크게 다쳤다거나 치료받은 후에도 아프시다면 여행 계획을 바꿔서 무조건 큰 병으로 가신 다음에 엑스레이나 CT를 찍고 의사와 상담을 한 다음에 여행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쳤을 때 아픈 몸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의사들이 전문가니까 꼭 진단을 받아보시고 내 몸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여행을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행이 편하도록 도움을 주는 많은 오토바이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동남아 오토바이 여행을 하게 되면 항상 구글맵 같은 지도를 켜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휴대폰을 잡아줄 거치대나 휴대폰 충전기가 따로 없다면 정말 오토바이 여행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특히 시골이나 오지를 다니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다니기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하나 장만해 가시는 것도 좋고요. 중고 오토바이 구매 시에는 장착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구매하시거나 렌트를 할 때 장착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렌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렌트한 오토바이에 거치대가 없다면 렌트샵에 물어보고 거치대가 있는 오토바이를 렌트하시거나 또는 한국에서 가져온 충전 거치대를 렌트샵에 부탁해서 설치를 해두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렌트샵에 있는 오토바이들을 보면 거치대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쉽게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벨크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 벨크로의 경우에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여행하다가 만난 오토바이 여행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다니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시고 마침 벨크로를 주셔서 라오스 여행에서는 벨크로를 부착해서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라오스를 일주하면서 오토바이 휴대폰을 거치했지만 휴대폰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생각보다 튼튼하게 붙어 있으니까 이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 이 헬멧이기 때문에 이건 뭐 추천이나 권장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하다 보니까 오픈페이스 헬멧을 선호하시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렌트샵을 가셔도 오픈페이스 헬멧만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픈페이스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에 얼굴과 턱을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발생 시에 다른 부분이 다친다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머리가 다칠 경우에는 끝이라는 거 다들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 여행자라면 오토바이에 짐을 묶거나 또는 따로 케이스를 사서 거기에 넣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급하게 현지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사실 경우에 대부분 허접한 오토바이 짐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 현지에서 산 걸로 묶었다 풀었다 하니까 불편한 경우도 많았었고요. 심지어 끊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에서 미리 짐끈 3개, 4개 정도를 구비해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태가 좋은 짐끈을 사용해서 튼튼하게 묶고 다니니까 운전하면서 짐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요. 오토바이가 넘어졌을 때도 짐은 튼튼하게 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장갑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고 시에 손을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장시간 오토바이를 운행했을 때 손이 정말 아픕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렌트를 해서 여행을 다녔을 때는 장갑 없이 오토바이를 장시간 운행하니까 손바닥이 너무 아파서 진짜 괴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슈퍼에 가서 장갑을 구매해서 그렇게 운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여행하실 때 장갑은 무조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토바이 장거리 운행 시에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노래라도 들으면 진짜 힘이 날 때가 많거든요. 물론 볼륨을 크게 하면 주위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절대 금물이고요. 블루투스 헤드셋은 통화 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 혼자 오토바이 여행을 다닐 때 이만한 좋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만약 마음이 맞는 여러 명이서 함께 라이딩을 즐기실 때 서로 무전이 가능한 제품도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만약 선도 오토바이에서 문제가 있거나 만약 후미 오토바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서로 무전을 통해서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 보니까 더욱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 설명글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 거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두려고 글을 썼었습니다. 그때 딱 하나 올라온 게 바로 이 풍선에 대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터지는 것을 무서워하신다면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질까봐 못 만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풍선이 터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풍선 터지는 것을 안 무서워하실수록 풍선 아트의 실력은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가장 먼저 풍선 불기입니다. 펌프를 천천히 하시면 솔직히 바람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풍선을 부실 때는 임팩트 있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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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넣어주셔야 바람이 잘 들어갑니다. 다음은 풍선 묶기입니다. 풍선을 묶을 때 저마다 묶는 방법이 다른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풍선을 한 바퀴 돌리시고, 그런 다음에 엄지 이 부분에 이렇게 풍선 끄트머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한 손에 잡아지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빼내시면 바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그리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다음, 풍선을 꼬고 돌리는 겁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만큼 남기고 풍선을 누른 다음에 이걸 돌리시면 이렇게 풍선이 꼬이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놓으면 풀려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풀려버리기 때문에 항상 풍선은 꼬은 다음에 잡고 계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풍선을 꼬우는 것에 익숙해지시려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풍선을 하신 다음에 풍선을 잡고 꼬고, 다음에 또 잡고 꼬고, 지금 2개 이후부터는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다시 눌러서 돌리고 잡고 돌리고 잡고 돌리고 잡고 돌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셔서 실력을 늘리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3가지만 사용해서 완성하는 것이 바로 풍선 아트입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칼 만드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만드실 때는 풍선에 바람을 끄트머리에 살짝만 남기고 부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끝을 남기고 풍선을 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묶기 전에 바람을 살짝 한번 바람을 빼주시는 게 풍선이 좀 터질 확률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살짝 낮춘 다음에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 풍선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살짝 남긴 요만큼을 접어서 지금 꼬을 거를 이렇게 잡고 돌리시면 칼 지나가는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울을 4개 만들어 줄 건데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방울 4개를 만드신 다음에 이 끝이 아까 만들었던 이 원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아직 끄트머리에 바람이 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풍선을 살짝 힘을 줘서 눌러주면 바람이 밀리면서 끄트머리까지 바람이 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풍선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휘어주시면 이렇게, 아까는 이쪽 방향이었는데 풍선이 이쪽 방향으로 휜 게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하시면 풍선이 완성이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저보다 정말
뛰어난 고수분들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영상이 많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점점 연습을 하시면 풍선을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동남아 시골이나 오지 쪽에 가서 이런 긴 풍선을 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풍선을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사용해서 좋은 걸 만들어 버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풍선이 정말 금방 동나게 돼버립니다. 제가 오토바이에 실어서 다닐 수 있는 풍선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많은 풍선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만들어 준다면 여행 초기에만 아이들 풍선을 만들어 주고 뒤에는 만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1개짜리만 사용을 해서 풍선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큰 도시에서도 이런 풍선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 문방구나 큰 마트나 책방이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풍선이 있는지 물어본답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 구매한 풍선은 오래되어서 풍선이 좀 삭았거나 또는 풍선이 너무 얇아서 불다가 터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국에서 풍선을 많이 사가는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행을 갈 때 제 여행의 짐 3분의 1은 풍선이랑 필름 카메라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2주 또는 3주면 풍선을 한 1300개 정도를 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행을 하면서 풍선을 수급하는 게 진짜 가장 저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 여행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에 있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 또는 빠진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시면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또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드린 부분 말고 다른 점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를 오토바이로 여행하는 것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여행 방법입니다. 동남아 오토바이 여행은 대중교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진짜 동남아를 알 수 있는 여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여행 일정에 대해서 편안해질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행 중에 이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이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만큼 큰 위험 부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오토바이 여행을 할 때 꼭 안전운전하면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동남아 오토바이 여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오지아나 존스였습니다.